비트코인 올라가는 파도. 어딜 향해 올라가냐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거. 이더 다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다녔거든요. 네. 배신자인 거죠 제가. 안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2022년 전망은 올해 지금 사야 된다. 결정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폭락장에 남몰래 소갈이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오늘 디센톡톡에서는 자타공인, 국내 최고 비트코인 전문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논해보려고 합니다. 오태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맨델체인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책 쓰고 강연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계신 맨델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맨델이 그 유전학을 네네. 만드신 분이잖아요. NFT라는 게 블록체인 토큰에 디지털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거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걸 넣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람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넣어서 블록체인을 자산화하는 그런 네네.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차별화 될 수 있는 그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유튜브의 특징은 이제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레이딩의 가이드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편집도 안 하고 제가 다 하고 하니까 이제 막 풋풋한 유튜브? 약간 순수함에 끌린다. 책들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팔렸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비트코인 지혜족보라는 책이 이제 재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많이들 사주셔가지고 7, 8천 권 나간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내시고 되게 철학적 담론을 담는 그런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카르다노 그 백서 코멘트 하신 영상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활발한 뭐 의견 개진이 막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이제 제 아내가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하죠.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내 백서 봤는데 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프로젝트 백서들 많이 확인을 하시나 봐요. 50개에서 100개 사이의 백서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뭐 다들 대동소이하고 해서 이제 최근에 잘 안 읽게 돼요. 대표님께서는 백서가 제일 좋았다 하는 프로젝트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비트코인이고요. 최근엔 솔라나 백서가 재밌었어요. 트렌드가 근데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백서 말고 혹시 공부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화폐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화폐 금융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금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도 좀 봐야 되고요. 네. 인문학을 제가 많이 강조해요.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의 특징이 이제 인문학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맥시로 유명하시니까 비트코인이 나은 점이 뭐가 있는지. 뒤이어서 나온 암호화폐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죠. 왜냐면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가장 낙후된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 나은 점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이상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트를 투자해 놓고도 자기 친척들한테 나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만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시스템적인 공부를 해보면 시스템은 복잡계로 갈수록 이제 견고해질 수도 있지만 한번 혼선이 빚어지면 이제 파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단순할수록 좋아요. 쉽게 말해서 비행기가 자전거보다 안전하지만 비행기는 어디선가 고장이 나면 파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하면 어디 고장난다 그래서 파국으로 안 가잖아요. 비트코인은 자전거 같은 거죠. 투자 포트폴리오도 비트코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몇 년 동안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더 담으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이더 담아야 된다고. 네. 비트코인 맥시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자인 거죠, 제가. 네. 개수를 맞추든지 액수를 맞추든지 사이에서 정하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10개라면 비트코인 10개. 비트코인 10개라면 이더도 10개. 이게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고요. 네. 비트코인 10개면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5억 원어치, 이더리움 5억 원어치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투자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요. 전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레인지에서 벗어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 비트코인 이거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이 저를 변절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의 전망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뭔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더의 경쟁자는 에이다나 솔라나가 아니에요. 이더의 경쟁자는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더는. 근데 비트코인은 구글이 어떻게 나오건 상관없어요. 비트코인 다 먹을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비트코인 담으시면 돼요. 구글 관련해가지고 소식이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구글 관련해서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어요. 전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런 구글이 지금 어떤 뉴스도 내보내고 있지 않았어.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나왔죠. 기사의 내용 자체는 그냥 코인베이스하고 비트페이라는 크립토 커런시 결제 업체랑 해서 카드를 만든다는데 결제를 쓸지는 모르겠대요. 중요한 건 구글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거. 뭐 솔라나 에이다가 최고의 경쟁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크립토 커런시를 이제 외부인들은 그냥 도박이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디지털 화폐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역 금융
이건 복합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콘트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무역하고 금융을 디지털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결제 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무역은 우리가 다 하니까 결제 수단이 달러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고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무역하고 금융하고 메타버스가 만나요. 각각도 엄청난 시장인데 이 세 개가 하나로 만나거든요. 이더가 다 먹게 놔두겠어요? 놔두더라도 이더가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되게 특별한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에이다나 솔라나나 폴카닷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콘트랙 플랫폼 영역에서 지금 이더가 갖고 있는 지위는 굉장히 견고하다. 지금의 트랜잭션 수수료나 처리 속도로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5,0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기 위해서 5,000원 수수료 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크립토커런시 스마트 콘트랙은 양에 관련한 게 아니에요. 바이트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액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0만 원짜리를 결제하건 10억짜리 결제하건 이용하는 트랜잭션의 바이트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완전 폭락했잖아요. 그러네요. 현재 가격은 적정 가치의 몇 %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트코인 어느 가격대도 다 괜찮아요. 원유 한 드럼통이 어느 날은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10만 원일 수도 있으면 이게 네.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싼 가격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가격에서 지금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 8천만 원이 균형상 어긋났냐? 아니에요. 그것도 균형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속성을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넘을 거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쵸. 10,000달러를 한 3년 동안 못 깼어요. 그러다 10,000달러를 깬 거거든요. 10,000달러 다음에 어디가 장벽이냐면 선형적으로 보면 20,000달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20,000달러 관심이 없어요. 100,000달러거든요. 100,000달러 가는데 1년 동안 도전했는데 못 했잖아요. 50,000달러가 장벽이에요. 의외로 50,000달러를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30,000달러가 견고해요. 그렇게 지속성으로 봐야 돼요. 있을 만큼 있었으니까 이러면 올라가요. 어디를 향해 올라가냐면 100,000달러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연내 10만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네. 뉴스를 블록체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를 진지하게 저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다면 사실 오늘 올라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야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또 주변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POS가 더 좋냐, POW가 더 좋냐라고 이제 싸우는데 대부분은 의미 없는 싸움이고요. 비트코인의 POW가 필요악이냐, 지구 온난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POS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 반영이 된 거고. 근데 이게 필요악이 아니라 POW가 혹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세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보조금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전 세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 안 줘. 그러면 테슬라 이만큼 팔릴까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쓸 텐데 왜 보조금을 받아요? 전기는 많이 쓸 때를 기준으로 발전소를 세워야 돼요. 많이 안 쓸 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버리잖아요. 그때 전기차를 충전하는 거예요. 남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 전기차의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건 석유로 만들건 태양광으로 만들건 전기차는 전기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날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그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석탄과 석유 에너지 쓴다고 욕을 한 거예요. 네. 미친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그냥 100% 좋은 거다. 대부분 반대로 알고 있죠. 그쵸. 네, 네. 100% 좋은 거다. 왜? 전기 산업을 효율화하고 네. 전기를 금융화한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ETF가 출시될 수 있을까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실제로 관료들이 진짜 똑똑해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엘리트들은 완고해요. 집단도 공부를 안 해요. 개인도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요, 미라클이 있어요. 미라클. 결정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미라클이 일어나서 ETF가 출시된다. 투자를 하실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현물. 트래블룰 오늘 3월에 도입이 되잖아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가가 자금을 추적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자금 세탁이 큰 이슈거든요. 테러 자금이나 이런. 우리나라 정부는 자금 세탁에 대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과세만. 과세가 문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속세하고 보유세예요. 근데 상속세는 이제 암호화폐로 상속을 해버리면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트래블룰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다 투명하게 들여다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 얼마 내겠어요. 중요한 건 진짜 이렇게 그림 도자기 해가지고 절세하려고 하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금
수익 내게 하려면 트래블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 부자들이 거래소를 이용하게 하는 게 니네들한테 좋아. 아니 고기들이 오기 전에 지금 낚시터에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 큰 고기들 안 오잖아요. 2022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망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안 좋아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립니다. 격주부터 막 가격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이제 더 빨리 떨어진 거거든요. 2021년도에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대체대조표가 엄청 불어났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에 아마 인플레이션 착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안 올릴 수도 없는데 네네. 이자를 올려버리면 나스닥 꺾이면서 완전히 폭망하겠죠. 그렇죠. 비트코인 더 빨리 꺾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암담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악마적이지만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유망한 해예요. 2022년, 2023년. 연준이 이렇게 거품을 꺼잖아요. 그럼 연준의 희망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통제된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통제를 벗어나요. 그럼 디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패닉으로 내려가면 네. 미국의 은행들이 부실해져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오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와요. 그럼 ATM 머신 기기들 네네. 막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이 네. 부상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제 불가능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질문인데 대표님께 암호화폐란 저한테 비트코인과 사토시 나카모토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꿈을 꾸고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20, 30대 세대에게는 우리 세대의 인터넷이 편견 다 버리고 빨리 들어와야 돼요. 개인의 실력은 대동소이해요. 올라오는 파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는 파도에 있으면 내려가요, 다 같이. 비트코인 올라가는 파도. 아, 당연하죠.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상 비생톡톡 마치겠습니다.